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성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는데 백신 성과를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임 의혹에 대해 변호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친여 인사로 꼽히는 데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승진했다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청년 후보인 이준석 돌풍이 여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권 경선에 참여 중인 야당 중진들은 견제에 나섰고 여당은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1년 3개월여 만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 그 평가와 함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 관계로 늦게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반도체와 백신 협력 등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여당은 백신 성과에 자랑스럽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김기현,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비롯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간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백신 기업들의 협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천력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의 백신 확보의 안정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백신 파트너십 구체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인류의 보건 문제를 책임지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됐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건 다행이지만 전 국민 백신 가뭄을 해결할 실질적인 물량 확보는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스와프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백신 확보, 그다음에 또 특히 메신저 RNA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비롯한 외교 안보 문제도 다뤄졌는데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대표는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김 대표와 안 대표는 북한 인권대사 임명을 비롯한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여 대표는 남북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를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고 문 대통령과 여야 회동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청와대 간담회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공개 회담 내용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세종시 특별공급 국정조사를 거론했지만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며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의 애타는 심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의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임 의혹과 전관 예우 논란, 정치적 중립성 등이 쟁점이 됐는데요. 김 후보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피의자를 변호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과 8개월간 2억 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은 데 대해 전관예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법무차관 당시에 이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김 후보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사기 피의자를 변호한 적이 없고 수임료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운영하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론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 제한 의혹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하는 그 외압 행사를 한 혐의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지요. 법관 7명이 즉시 재판업부에서 배제된 전례가 있지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 배제가 돼야 돼요. 김 후보자는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적이 없고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직무 배제에 대해선 취임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나경원 전 의원 불기소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야당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여야가 지금 바뀌어서 야당이 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을 편을 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지금 검찰의 문화인 것 같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검찰의 잘못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여전히 검찰의 제19 감싸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한 만큼 청와대를 수사한 만큼 그 반대편에는 나경원 의원을 수사했거나 한동훈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 본인의 부인과 장모를 그렇게 수사했다면 김 후보자는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아들의 취업 당시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고 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다음 달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권에는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당 안팎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젊은 돌풍 이준석 신드롬이 기성세대가 주류인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없는 36살의 원외 인사가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1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권 경쟁을 벌이는 중진 당권 주자들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사선의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전 최고위원이 특정 계파, 즉 유승민계 주자라고 견제구를 날렸고 5선의 주호영 의원은 여론조사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전 최고위원의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퍼뜨려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준석 돌풍에 대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성일종, 하태경 의원은 2030 세대로 외연을 확대하는 좋은 시도라고 평가한 반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젊은 야당 당대표가 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더불어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당 이미지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는 내로남불, 성추문 등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고 밝혔는데 젊은 야당 당대표가 나오면 민주당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놀랍고 부럽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정세균 전 총리는 장유유서 발언을 했다가 꼰대 논란이 일자 그런 문화를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 오고 새바람이 불고 그것이 정치의 역동성과 신선함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이와 함께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2030 세대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 지난 재보궐선거의 패인이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꼰대 정당으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소극적 수술을 우려하는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환자단체는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복지위 소위에서 통과가 미뤄진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환자단체는 은폐성이 강한 수술실 특성상 마취된 환자와 의료인 간 비대칭적 정보 해소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 공장식 유령 수술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은 CCTV 영상이 없을 땐 병원으로부터 죽었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말도 들었다며 CCTV를 최소한의 환자 보호 장치라고 호소했습니다. 환자단체는 특히 의료기관 자율 설치와 의료인 동의 여부 등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율적으로 입구의 68%가 설치돼 있는데 의료인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하지 말자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반면 의료계는 CCTV에 부담을 가진 의료인이 방어적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촬영 자료가 유출될 수 있어 환자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또 소수 의료인의 범죄 행위로 CCTV를 설치하자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했고 의사협회는 내부 직원의 공익 제보를 통해 대리수술 등이 알려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내부 감시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 참석해 수술실 내외부 중 설치 장소를 의료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CCTV가 설치된 수술실을 환자가 골라 수술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양측 의견을 절충해 수술실 내부 설치는 자율 설치로 녹화 여부는 의료진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개정안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환자협회는 두 가지 안 모두 반대하고 있어 다음 의료법 개정안 심사 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20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금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거 공급은 양보다는 질이다. 주거 약자에 대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환 교수는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게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택 정책에서 양적 공급에 매몰된 경향이 있다며 질적 공급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땅덩이가 넓은 미국에서도 결국 지역 편차 때문에 집값이 문제가 되는 만큼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텍사스주 하나에다가 전 세계 인구를 다 수용하면 1인당 땅이 100제곱미터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동산은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주택금융제도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거래하며 각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주거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됐습니다. 지나친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갈아탈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완화, 주거 약자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당장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젊은 층을 위한 임대 선택지가 더욱 다양하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부담 가능한 범위에 있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 이건 뭐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민간의 이제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부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렴한 민간 주택에 입주하도록 하되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산이 적은 사람이 집을 사고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주택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을 하고 나머지 지분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게 또 입법화가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주택 가격의 변동성만 쫓을 것이 아니라 서울의 노후 주택과 일기 신도시 개선 등 주거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민주당이 이틀째 국민소통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시민들을 만나 공급을 늘리더라도 대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민심 경청 프로젝트 일환으로 오는 29일까지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하는데 응답자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할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합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자체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와 IOC에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제적 화합을 꾀하는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 때 IOC의 권고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웠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엔 일본이 지도를 시정하도록 IOC가 적극 권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연이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에도 정부 여당이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은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고 국민의당도 수사로 밝히기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나오는 부동산 대안은 집값 안정을 포기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대출 규제 완화 주장 등은 서민들이 빚내서 집 사는 방식일 뿐이라면서 집 없는 서민이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주택 물량 25만 호를 100% 공공주택단지로 공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도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현재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뜨겁게 펼쳐지고 있고 젊은 주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가장 주목받고 있죠? 네, 최근 이 지지율이 30%를 넘으면서 이 대세론이 나왔는데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어제 추가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 지지층까지 모두 더한 조사에서 이 30.3%를 기록해서 이 나점 원내대표를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따져봐도 이 전 최고위원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선두에 섰고 이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이 강원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에서 1위를 달렸습니다. 네네. 또 그 JTBC가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0%를 또 넘었더군요. 그만큼 이제 돌풍의 주역인 건 확실한데, 그런데 이런 전개는 그 사실 뭐 정치권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이 전 최고위원의 돌풍 원인으로 현재 어떤 게 꼽히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 젊은 보수로 이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이 정치적 대표성을 이제 차별적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힘 쇄신에 대한 욕구가 이 분출됐다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페미 내지는 반젠더 이슈에 있어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희소성 있는 정치인이다. 국민의힘 변화 쇄신에 대한 욕구가 이번 전당대회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분출이 됐다. 네, 그리고 이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은 이 기성 정치인에 대한 2030 세대들의 이 반발, 그리고 이 영남을 중심으로 한 당내 기득권에 대한 이 신진 세력들의 반발, 네. 그리고 여기에 이 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 혁신 목소리, 이 세 가지가 이 원인이라고 짚었는데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MZ세대의 반란, 또 신진 세력의 반발, 또 혁신 요구의 반영, 이른바 3대 반이 작동하는 새로운 변화의 요구의 물결이다.
네, 그리고 이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분석도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이 86세대가 국회에서 다수를 점한 이후에 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왔는데 이번에 이 전 최고위원의 돌풍을 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반란으로 읽어야 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치 엘리트에 대한 어떤 반란이라고 봐야죠. 86세대가 1996년 15대 총선에 처음 제도권으로 진출한 이후에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모순, 갈등 이런 것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네, 이 밖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여러 차례 국민의힘이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죠. 최근에도 이 전 최고위원 김웅원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 토니 블레어 출연을 거론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돼서 이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당대표 당선을 점치기는 좀 이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원 70% 그리고 여론조사 30%의 본경선 룰 때문인데요. 이 당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그리고 그런 전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이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은 이 상당수 당원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 그리고 50대 이상 당원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다. 나경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고 예측했고요.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이 본경선 룰 때문에 민심보다는 당심이 크게 작용할 것 같고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이 동정표가 나올 가능성이 큰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더 유리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당원 70%, 여론조사 30%는 이제 본경선 룰의 전체적인 이제 틀인데 이 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현재 그 갈등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 갈등의 주요 쟁점이 어떤 건가요? 네, 그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 본경선 여론조사 때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를 두고 이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뭐냐 하면은 이 여론조사 대상에 이 당 지지층 혹은 무당층으로 제한을 하는 걸 말하는데 예비 경선에서는 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이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 높은 인지도에 비해서 당내 기반이 취약한 이 사실상 이 전 최고위원을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회의장에서는 이 천하람 선관위원이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 못할 수 있다고 반박한 걸로 알려졌고요. 이후에 하태경 의원도 역대 전당대회 여론조사에서 도입한 적이 없다. 의총 소집을 요구하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전당대회 선관위는 내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쟁점이 나왔습니다. 70% 비율로 반영이 될 당원 투표에서 호남과 청년의 비율이 다른 지역과 다른 연령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다. 사실상 배제됐다는 주장입니다. 황보승 의원이 나섰는데 역시 긴급 의총을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에 따르면 제적의원 10분의 1 이상 혹은 최고위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 의총이 열리고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거세지는 이준석 돌풍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2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11월 집단 면역 달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정부가 올해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는데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11월 집단 면역 달성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긍정과 부정 전망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성인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백신 11월 집단 면역 달성 전망을 조사한 결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대답은 41.6%,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39%,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9.4%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응답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달성할 것이라는 긍정 전망이 76.8%로 다수였던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 전망이 66.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의 부정적인 전망은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내내 논란이 됐던 백신 수급 불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신 물량 확보에 따라서 11월 집단 면역의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정부는 백신 추가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톱은 부럽고 속쓰렵니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신예들의 돌풍으로 그야말로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미처 예상치 못한 흥행몰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 불어온 새 바람을 바라보는 민주당에선 부러움과 견제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럽죠. 한편으로는 속도 좀 쓰린 측면도 있죠. 역동적이고 톡톡 튀고 생기발랄한데 저게 얼마 전까지는 우리 당,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언제 저게 절로 갔지?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부럽고 속도 쓰리다고 밝힌 민주당 전재수 의원. 야당에 불고 있는 이준석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안정지향적이고 근엄한 리더십보다 역동적이고 젊은 리더십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바람이 표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 조홍천 의원 역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섭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섭습니다. 만약에 우리 당이었으면 저 어땠을까. 국민의힘이 좀 보수적이고 고루하고 좀 포마드 바른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정당, 변화한 정당 뭐 그런 정당으로 지금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뼈아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민주당의 대국민 이미지를 자체 조사했다고 하죠. 그 결과 당의 색깔인 파랑이 가장 많았고 내로남불, 무능하다, 거짓말, 성추행이라는 답변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이어 민주당 이미지를 의인한 조사 결과에선 독단적이면서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 50대 남성이란 답변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미지 쇄신은 물론 혁신을 이루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민주당. 그곳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바람은 과연 언제쯤 불어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여야 지도부가 1년 3개월 만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예정 시간은 이제 훌쩍 뛰어넘게 이제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활동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뭐 허심탄회하게 할 얘기를 다 했다. 사실은 주호영이 아니죠. 김기현 죄송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본인이 생각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또 대통령도 들으시고 또 대통령이 이제 방미해서 성과 낸 부분도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늘어난 것도 어찌 보면 얘기가 더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면 대체적으로 다 대통령께 뭐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의당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입장을 취했고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또 요청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열린민주당. 예, 열린민주당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 결국은 이번 만남 자체가 여야 간의 어떤 협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모습을 가진 걸 보면 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살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싶어하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담을 생각을 했는데 야당 대표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정부 비판, 대통령 비판에 많은 것을 할애했어요.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 야당 대표들의 생각과 판단이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담은 자주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듣기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살벌했다고 표현했지만 자주 이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여야 오찬을 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왜 비빔밥을 하냐 그러면은 화합, 통합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번 오찬 회동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그냥 야당 대표님들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게 맞는데 송영길 대표도 대통령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나 봐요. 상당히 말을 많이 하시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들이 뭐 백신 협상 문제를 넘어서 부동산이나 인사 문제, 탈원전 정책 등의 전선을 넓혀서 공세를 쏟아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원래 그냥 이런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 했죠. 항상 김기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당의 회의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상화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청와대 인사 라인을 좀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여러 구설수에 오르니 이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바꾸시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대선이 내년이다. 그러니까 대선을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 이분들도 좀 교체하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건의까지 했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주목을 했던 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저랑 저 5분만 좀 독대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독대 시간이 있었으면 두 가지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법사위원장 자리 좀 여당에 말씀하셔서 야당에게 좀 배려해 주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라는 부탁과 아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제대로 좀 수사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려달라. 그리고 지금 국정상황실장이 기소당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계속 국정상황실장에 있는 게 적절하냐. 그런 부분도 항의하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독대가 안 돼서 이 얘기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야당 대표들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그걸 또 잘 들으셨고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그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요. 의견을 준다고 해서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야당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대통령이 또 이해하시면 앞으로 정책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참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듣고 또 대화하고 또 대통령도 얘기하시고 이런 관계를 갖는 건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야가 협치하고 청와대도 야당을 존중하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은 정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주 야당 대표들과 만나서 대화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다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이제 그 야당 인사만 이제 초청을 하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한 달 정도 지난 오늘 여야 이제 그 5당 대표와 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야와의 그 대화 행보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청을 하면
좀 거부하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너무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이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원내대표든 대표든 이제 대표가 또 새로 되시면 네. 그 대표도 만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대통령이 초청해서 함께 얘기 나누자고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해 주셔서 함께 얘기 나누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야당으로서도 저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대통령도 대화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야당도 이런 청와대에 초청이 있으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 여야 대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대선도 가까이 오고 네. 보통 이제 이런 회담이 끝나고 나면 자 여야정 협의체 정리합시다. 그런 합의문 같은 것이 발표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이전에는 계속 그런 합의문까지 공개됐었는데도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약속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선 때문에라도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고 저는 이철희 소장이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위기가 아까 처음 설명해드렸듯이 야당 대표들이 정말 살벌하게 대통령을 공격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사전에 정무수석이 그런 것들을 좀 수위 조절을 했어야 하는데 거의 실패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회담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칼로 지명받은 지 23일 만에 오늘 국회 검증 무대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친여 검사 꼬리표가 따라다닌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루어진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후보자의 그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라임이나 옵티머스 그 운영하는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그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관여 의혹과 조국 수사팀의 윤석열 라인 배제 제한 의혹 등에 부인하거나 말을 아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지금 집권 세력이 반여 성향의 검찰총장을 내세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분이 저는 2009년의 김호수와 2019년의 김호수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2009년의 김호수로 되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2009년의 김호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했어요. 네. 그때 이명박 정권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을 수사했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지방으로 쫓겨났어요. 그런 기백이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는 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검사로 분류됐잖아요. 앞으로 정권을 향한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 김호수 검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이전처럼 그냥 정치적인 눈치 보지 말고 압력받지 말고 그냥 공정하고 정대하게 이런 권력 향한 수사 계속 해라. 그것이 김호수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약간 뭐 장 수장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그 어느 정부든 정부의 어떤 정책의 부분과 일정 부분 좀 괴를 같이 하는 분들이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건 정말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또는 사건을 수임하고 아니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했다거나 그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김호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야당에서 김호수 지금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뭐 불기소를 하거나 이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차관으로 일을 했는데 3명의 지금 현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일했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고위공직자가 임명받아서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그게 뭐 누구랑 일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정치적인 어떤 논란은 될 수 있지만 크게 문제라고 보진 않고요. 라임 옵티머스 문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얘기 나누겠지만 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본인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본인이 뭐 가해자나 아니면 이 피해자들에게 뭐 관련된 소송을 담당한 건 아니고 이름을 올렸고 이제 로펌에서 같이 올리다 보니까 본인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변호사니까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 어느 사건은 고르고 말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제 변호인으로 이제 이름을 올렸고 김 후보자가 이제 뭐 그 피의자를 변론한 적은 없다. 그러면 이제 현재 뭐 수사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뭐 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뭐 정관 예우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김호수 지금 후보자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까지 그 검찰에서 오랫동안 고위직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정관 예우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국민의힘에도 많고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관 예우를 받아가 엄청난 돈을 받고 이런 걸 하는 것은 좀 없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라도 더 저는 라임 옵티머스에 관한 수사를 철저히 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좀 생각하고 그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라임 옵티머스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저는 검찰총장 되면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억울한 피해자들, 선량한 우리 국민들, 이분들 피해당한 거 반드시 보상받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비판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김호수 후보자가 만약 총장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세본하고 문제 있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후보자 위치로서의 이 논란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논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올린 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는데 어떤 사건을 맡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본인이죠. 근데 변호사가 그러면 문제가 예를 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변호를 맡는다 하더라도 그걸 비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법적 조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으로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피해자가 많은데 어쨌든 본인의 로펌이 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 가해자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인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그럼 검찰총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적절한 게 아니라요. 저분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을 했어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를 변호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영재 사장 있잖아요. 이분이 5천억 원어치를 판매한 사람이에요. 이분 변호했어요. 본인이 고문 변호사가 있으면서 이 사람을 변호하겠다고 수임을 한 거예요. 결정한 겁니다. 이건 거짓말한 거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됩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요. 처신이 부적절해요. 2019년도 1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관 예우를 뿌리 뽑아라 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반부패 대책 협의회 때. 그때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뭐라고 지시했냐면 자, 그러면 정관 특혜를 근절할 TF를 구성해. 그래서 안을 만들어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법인에서 고문 변호사 활동했거든요. 이게 정관 예우지 뭐겠어요.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이분이 계속적으로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국민권익위원장 이런 거 공직에 오르내렸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관 예우를 통해서 고문 변호사에서 월급을 받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분이 공직하는 게 맞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말과 행동 판단했던 것과 본인 자신은 다르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신뢰 문제까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분은 공직을 담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필요성엔 전적으로 공감을 나타냈지만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애매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여당에서도 고개를 좀 갸우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기소와 수사 이거를 완전 분리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여당 의원이 물어봤더니 방향은 맞지만 이거는 좀
대변혁이니까 안착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공수처에 검찰에서 조사한 사건 조건부 이첩과 관련해서도 아니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긴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하는 게 맞아요. 공수처로 또 넘기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수처랑 우리가 협의 잘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장악과는 다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은 역시 검찰 편이구나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차피 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분이 과연 검찰개혁을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바로미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정말 유감해요. 우리나라 사법에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판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사받고 있는 법무부 차관, 기소당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되면 김호수 검찰총장도 지금 피의자 신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법치 안정성과 원칙을 지켜야 될 분들이 다 법적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재판받아요. 왜 이런 분들을 데려다 써요? 국민들 보고는 그러면 법을 지키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정말 문재인 정권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유감인 사건이라고 생각 들어요. 네. 기소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무죄 추정의 생각해요. 원칙을 얘기하시지 마세요.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기소라고 하는 건 검찰이 하는 거예요. 네. 검찰의 공소장은 네. 검찰이 문제 있다고 적은 거고 네. 그럼 공소장과 기소했다는 이게 범죄가 형성된 거예요? 공직자는 기소당하는 누구든 순간 다 상관이 없이 그만둬요. 아니 그러면 검찰이 찍어서 어느 사람을 공직자 못 되게 하려면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예전에 따지면. 계속해서 기소당한 공직자들은 다 자진 사퇴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이 현 정부가 각을 세우면서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게 하고 본인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려는 의지를 갖고서 기소를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 이건 문재인 정권 하에 아니, 검찰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한 것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범죄자로 인정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장성철 소장에 대해서 누군가 기소를 했어. 그럼 장성철 소장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저는 공직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그건 공직자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뭐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나쁜 일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사안에 연루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교수님, 장관 같은 경우도 택시 기사를 폭행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차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장 소장 얘기하는 건 기소했으니까 무조건 그런 사람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막겠냐는 거예요. 그럼 검찰 개혁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임명을 하겠죠. 집권 5년 차인데 아직도 개혁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 자체가 개혁이 무책임한 안 거 되는데 아닙니까?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검찰이 계속 거부하고 반항하고 이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냐고요? 아니, 자기네들이 검찰이- 다 임명했잖아요. 아니 지금. 검찰이 그럼 지금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게 하고 문재인 제대로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건 장 소장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기소하고 안 하고 가지고 마치 모든 사람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소하는 거 가지고 모든 게 문제가 되면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무혐의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으니 검찰이 완벽하게 그러면 공정하게 모든 걸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된 사람이 어떤 공직을 맡는 것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정부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기소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문제가 있다라고 몰아붙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따로 질문을 또 다음에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새롭게 이제 뭐 장 소장께서는 아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번에 뭐 통과할 것 되겠죠. 같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임명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그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법무부가 내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이제 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또 이제 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검찰 인사위원회라는 게 검찰 인사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그런 이제 자리이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지금 차장검사가 있잖아요.
그 의견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차장검사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사실은 현 정부의 조금 반대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도 또는 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측의 의견을 전혀 안 듣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대응을 하고 있는 조남관 차장의 의견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호수 검찰청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하더라도 검찰 의견을 전혀 안 듣거나 하지 않을 거다. 그럼 어찌 보면 김호수 지금 그 후보자가 대사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남관 차장검사가 어떤 의견을 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남관 차장검사도 만약에 의견을 안 들으면 본인 목소리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의 스타일상.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인사위원회가 지금 총장 임명하기 전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패싱이 아니다. 패싱이죠.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검찰총장 없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사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을 무시하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을 벌이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기 전에 하겠다라는 의지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요,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냥 검찰총장 패싱 논란 이것만 가지고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됐다. 왜 이러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 말은 그거예요. 차라리 저는 김호수 총장이 오는 게 훨씬 법무장에서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남관 차장검사가 만약에 의견을 낸다고 하면요. 더 껄끄러울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 패싱이라고 하는 게 총장이 지금 없으니까 하는 것을 총장 패싱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조남관 차장검사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 어찌 보면 법무부로서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이슈는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뉴스엔 이슈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이제 오찬 회동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뜨거운 토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5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21도, 광주 23도, 대구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